나이지리아 최정예군이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이 불법으로 복제해서 사용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 성능을 인정받은 한국산 소총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개발되고 전쟁 화기가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군인이죠. 군인이 없이 전투기를 조종할 수 없고, 군인이 없이 전차를 몰 수 없고, 군인 없이는 미사일도 발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군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장비가 있는데 바로 소총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 선조는 선물을 하나 받습니다. 바로 대마도주의 아들 평의지가 바친 조총인데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조총을 보고는 아무도 위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에서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의 화력을 조선의 궁수들은 막아내지 못했고, 이때부터 조총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현대 들어서도 전쟁에서 소총은 필수 불가결한 갠화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군인은 흔히 보병을 의미하는데 보병들의 전쟁은 소총 싸움이죠. 그런데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소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국가만 자신들이 개발한 소총을 사용하는데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직접 소총을 만들어 사용 중이죠.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급진 순위파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인데요. 몇 년 전 IS는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투 장면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했는데 한 대원이 사용 중인 소총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총이 한국이 개발한 K2를 개조해 만든 K2 카빈 소총이 아닌가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국방부가 K2 카빈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죠. 이 K2 소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테러 단체까지 나서서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총은 여전히 군비 경쟁을 펼치는 미국과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소총입니다. 미국이 만든 M16, 그리고 러시아가 만든 AK-47이죠. M16의 경우 1963년에 미군에서 채택한 후 수십 년 동안 전장을 누볐는데 데뷔 무대는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AK-47은 1949년에 등장해 무려 70여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총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단순하다는 극찬을 받았는데 그 단순함이 동네 대장간에서도 만들었을 정도라고 하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이기는 합니다. 북한이라는 주적이 바로 위에 있어 언제라도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M16 등을 사용해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소형 화기의 개발을 꿈꿉니다. 그리고는 개발 지시를 내리죠. 그렇게 1972년부터 XB 소총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박정희는 1979년 죽기 직전까지 이 소총 개발에 관심을 놓지 않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1982년까지 총 7종의 소총이 개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XB7은 몇 번의 개량을 거쳐 K2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는 1984년부터 몇몇 부대를 시작으로 M16 소총을 대체하기 시작해 현재는 육군의 주력화기로 자리 잡았죠. 개발 당시 소총계의 라이벌이었던 M16과 AK-47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고 싶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M16의 단점인 기능장애를 줄이기 위해 가스피스톤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가스피스톤 방식은 가스 압력이 총알을 총구 쪽으로 밀어내는 피스톤 운동을 이용해 반자동 혹은 자동 사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국군을 위해 제작된 소총이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특성을 고려해 97cm로 설계됐는데 M16보다 3cm 작게 제작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무려 3km에 이르는데 무엇보다 0점만 잘 조절하면 명중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는 조준을 위해 가늠쇠에 원형 테두리를 씌워 직관적인 사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심원 조준 방식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K2 소총의 완성도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30년간 단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없었습니다. 그 이상 좋아질 수 없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러나 이제 K2는 현역에서 물러나고 예비군용으로 퇴역하게 됐습니다. 과거보다 커진 장병들의 신체를 반영하고 자유롭게 개머리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변형됐고 무엇보다 총열덥게 피카티니 레일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부착되면 소총의 조준경, 표적 지시기, 전등 등을 쉽게 탈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좀 더 정확도 높은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K2 소총은 1,500억 원이나 수출될 정도로 외국에서도 상당한 인기가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 레바논, 페루, 나이지리아 등 10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페루에서는 해병대가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미있는 건 북한에서 민간용 K2를 구해 연구를 거쳐 복제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독일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직접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또 소총을 직접 개발해 만드는 나라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갈 길이 멀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 한화 디펜스의 K-21 경전차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화가 1억 8,500만 달러, 하나로 2,2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서 K-21 경전차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필리핀이 추진 중인 경전차 조달 사업에 한화 디펜스와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합작인 카플란 경전차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국방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유명하고 변변한 무기 또한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괜찮았을 때는 미국이 지원해주는 공여 무기로 자국군을 무장시켰는데 미국과의 관계도 많이 소원해지고 중국이 대놓고 필리핀 앞바다를 자국 영해라고 하는 등 군사 무기에 대한 소요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 필리핀은 유럽의 중고 전차를 들여오면 크게 비싸지 않고 떨이로 들여올 수 있는데도 왜 경전차를 새로 구입하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필리핀은 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점 때문으로 주력 전차인 MBT는 40톤을 넘어 60톤까지 나가는 것들도 많을 정도로 섬에서 섬으로 이동시키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0톤 이상 나가는 전차를 상륙정으로 하나하나 이동시키기도 힘들기 때문이며 도로도 비포장이 태반이고 정글이 많고 하천을 도하기에는 무거운 전차는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며 운영 비용과 정비 비용,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하면 견인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필리핀 특유의 요인으로 인해 경전차가 훨씬 운영하기 좋지만 현대전에서 주력 전차인 MBT도 대전차 무기로 인해 파괴가 쉽게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전차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산한 전차가 영국의 스콜피언 경전차가 있는데 필리핀도 60여 대를 운영 중이며 1970년대 개발된 전차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될 때가 되어서 새로운 경전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경전차를 생산하는 곳이 변변히 없는 상황이며 개발 중인 것이 있지만 실전 배치된 경전차는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K-21 경전차가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궤도형보다 차륜형의 포탑을 장착한 장갑차가 많이 있지만 필리핀에선 정글 돌파가 힘들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4대의 경전차 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수주전에서는 한화 디펜스와 인도네시아와 터키 합작의 카플란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유럽의 경전차도 참가해 경합을 벌였으나 GDELS의 경전차는 탈락하면서 2파전으로 압축되었다고 합니다. 최종 선정은 올 1분기 내에 선정된다고 합니다. 한화 디펜스의 전신인 두산 DST가 벨기에 CMI 디펜스사의 포탑을 얹어 K-21 차체에 결합한 경전차를 만들어 세계 주요 무기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업체 주도로 경전차 개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디펜스의 K-21 경전차는 25톤 미만의 보병 전투차 중 경전차 차대를 이용하는 제품이 많지 않은 데다 한화 K-21 경전차의 차체가 보병 전투차로 설계돼 내부에 8명이나 탑승하는 다목적성은 물론 수상 주행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또한 타국에 비해 한국과 필리핀 간 방위산업 교류가 활발해 수주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화 시스템이 지난해 필리핀이 운영 중인 3,000톤급 호위함 3척의 성능 개량을 위해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하는 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필리핀 내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터키 합작인 카플란 경전차도 필리핀 육군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가격대를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K-21 장갑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본격 도입한 장갑차이며 이전에 주력으로 사용했던 K200에 비해 방어력과 기동력, 화력이 강화되었으며 전차와의 합동 작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돼 배치된 장갑차입니다. 평균 수준의 방어력만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스펙이 우수하며 이런 스펙으로 인해서 타국의 장갑차에 비해 준수한 성능을 뽑아낸 장갑차로서
K-21과 같은 화력의 장갑차를 다른 나라들은 제대로 뽑아내고 있지 못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K-200 장갑차와 미래의 전장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국방부에서 장갑차 개발을 지시했고, 국가연에서 1989년부터 개발에 들어간 것이 시발점입니다. 이후 1990년대 초중반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했지만 97년에 닥친 외환 위기로 무역 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1999년 말에 K-21 장갑차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2007년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총 9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군부대에 배치되고 원래는 900대 양산 계획이었으나 2008년 축소되어 대략 400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으며 대당 가격은 4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K-21 화력은 40mm 기관포로 해군이 사용하는 노봉의 개량형으로 자동으로 장전하는 방식이며 국산화율이 높은 자체 개발품입니다. 거기에 대공포 기반포인데다 공중폭발형 진영탄을 탑재할 수 있고 사격 통제 장치도 3세대 열상의 헌터 킬러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공 사격도 제한적으로 가능하여 헬기와 교전도 가능한 물건입니다. K-21 장갑차의 배치로 인해서 북한이 보유한 주력 전차 외에 많은 수량의 일반 장갑차들은 보이는 대로 파괴가 가능한 것이 K-21 장갑차이며 북한의 경전차 장갑차 세력에 맞서 명확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에 와서 40mm 포의 장착이 현명한 선택이었는데 개발 초에는 과무장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25mm나 30mm 포를 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미군이 치르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투 등의 시가전에서 사용해보니 25mm와 30mm 포 가지고는 건물의 은폐한 적을 상대로 두꺼운 흙벽돌이나 콘크리트를 뚫기 어려우며 건물 속의 적이 기관포 몇 방에는 제압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CV90이 채택하고 있는 40mm 포는 가차없이 건물 내부의 적을 몇 발만으로도 강력한 화력으로 제압이 가능해서 미군도 부랴부랴 화력을 강화하고 있을 정도로 K-21 장갑차의 40mm 포 채용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21 장갑차의 방어력도 평범한 수준이기는 하나 정면에서 30mm 기관포탄을 튕겨내고 측면에서도 14.5mm 중기관총탄을 방어할 정도입니다. 대체로 서방의 IFV들의 공통적인 방어력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보병 전투차의 화력이 전반적으로 약한 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미국 브래들리는 증가 장갑을 장착해야만 K-21 장갑차와 비슷한 수준의 방어력을 가지는데 그것도 19톤에서 27톤까지 늘려야 방어력을 맞출 수 있을 만큼 K-21 장갑차의 방어력은 CV90 장갑차 수준의 동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21 장갑차의 보병 수송 능력은 유사한 보병 전투차 중 최고 수준으로 기계화 보병 9명이나 탑승이 가능하며 브래들리와 푸마가 6명, BMP-3가 7명, CV90이 8명인 것에 비하면 한 개 분대 수송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K-21 장갑차의 화력 강화 경전차는 2013년 아덱스 2013에서 첫 선을 보인 모델로 K-21 차체에 벨기에 CMI 디펜스사의 포탑을 얹은 경전차 버전으로 105mm와 120mm 주포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벨기에 CMI 디펜스사는 포탑을 여러 국가의 장갑차의 화력 강화용으로 처형되는 신뢰성이 검증된 체계이며 105mm 주포를 탑재한 포탑은 스웨덴 CV90 전차에도 채용된 포탑입니다. 이 포탑은 2km 거리에서 50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전차 포탄뿐 아니라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발사가 가능한데 포발사 미사일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최대 5km의 사거리에 550mm 장갑을 관통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포탑이 4.5톤으로 경량이므로 K-21 차체에 얹어도 보병 전투차와 동일한 25톤의 전투 중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동 장전으로 탄약수가 필요 없어 조종수 포함 3명의 승무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동관, 사격과 헌터킬러 기능, 도하, 수상, 사격 능력 등 K-21 보병 전투 장갑차와 동일한 제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5년 두산 DST와 CMI 디펜스는 K21 105mm 주포를 탑재한 모델을 개발하는 MOU를 맺었으며 2009년에는 90mm 포탑을 얹은 타란툴라 차륜형 장갑차를 합작 개발해서 수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굳이 한화에서는 전차가 있는데 K21에 105mm 주포를 얹어 경전차를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이 운영 중인 전차는 기본 120mm 주포를 탑재한 전차라 굳이 경전차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매니아들도 현대전에 맞지 않는 무기 체계라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것은 주력 전차의 개념만을 대입시킨 것으로 경전차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K21 경전차는 장갑차 차대에 105mm 저반동포를 장착하는데 과거에는 차대가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 저압포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압포는 운동 에너지탄을 사용하지 못해서 공격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저반동포는 운동 에너지탄을 사용 가능하며 기존 전차 포탑을 그대로 사용해 보급에도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반동을 위한 주퇴 장치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력 MBT처럼 이동 중 사격은 불가능한 물건이며 저반동포를 장착 가능하다는 것은 차체와 서스펜션의 반동을 견딜 수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5톤의 무게를 유지해야 하기에 K21 경전차 정도 만들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차 선진국에서도 저반동포를 사용하면서 서스펜션과 차체가 받쳐줄 정도로 설계되면서도 25톤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경전차가 필요한 곳은 동부 전선의 산악 지역에서 전차의 기동력을 100% 발휘하기 어려운 방어 부대들은 이동포대 및 지원용으로 M48 전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M48 전차는 노후화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렵고 해가 갈수록 노후화된 부품으로 운영 유지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지역에 주력 전차급을 배치하는 것도 전차의 성능상 100% 활용하기 어려워 투자 대비 효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운영 중인 M48 전차도 몇백 대가 퇴역하지 못하고 굴리고 있으며 이런 것에 배치하기 좋은 물건입니다. 또한 기계화 보병사단 예하 기갑 수색 대대와 기갑 여단 예하 기갑 수색 중대는 기동로 확보를 위해 기갑 차량을 이용한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전차와 장갑차를 혼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세보다는 수색과 정찰이 주 임무인 기갑 수색 부대의 임무 특성상 기동력이 뛰어난 장갑차 위주로 편제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이 처한 현실상 전차 대대와 동일한 주력 전차를 편제 운영하고 있어서 기갑 수색 부대 본연의 임무 수행에 곤란을 겪는 것은 물론 운영 유지 비용의 상승과 군수 지원의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갑 수색 부대에 K21 경전차를 편제한다면 기갑 수색 부대에 필요한 화력과 기동력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아울러 기존에 편제된 주력 전차는 전차를 필요로 하는 다른 전차 부대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K21 경전차는 전차의 원활한 기동이 제한되는 동부 전선에 적합하며 현재 M계열 전차는 유효 수명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 중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고장이 잦은데다 수립 부품의 부족으로 제때 대응하지 못하여 가동률 저하로 인해 전력 공백은 물론 운영 유지 비용의 과다로 국방 예산 낭비가 심하며 K2 전차도 당초 도입 예정 대수의 30% 정도까지 감산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대체 전력 또한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K21 경전차로 동부 전선과 기보사 기갑 여단 예하 기갑 수색 대대와 중대 전차 전력을 대체하면 K2 전차 대비 절반 정도인 대당 가격에 신규 장비 도입으로 장기적인 장비 운영이 가능해지므로 장비 도입 및 운영 유지 비용의 절감과 효율적인 군수 지원이 되며 기갑 수색대의 전차를 서부 전선 지역 증편이 필요한 전차 부대로 증원할 수 있게 되어 고른 전력의 배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K21 경전차를 군에서 도입하고자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방어력인데 K21 경전차는 주력 전차포와 맞먹는 주포를 탑재함에 따라 보병 전투차보다 높은 방어력을 갖춰야 하지만 경전차 역시 도하 및 수상 사격 능력으로 인해 25톤의 중량 제한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는 방어력을 강화하기 힘든 조건이 됩니다. 그나마 K-21 자체가 보병 전투 장갑차 9개 동급 차량들과 대비 평균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개발 비활성 반응 장갑을 장착하는 방어력 강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21 경전차는 보병 전투 장갑차와 화력 강화형 모두 비활성 반응 장갑 장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화력 강화형은 주된 용도가 이동 포대 또는 보병 화력 지원이 될 것이므로 RPG 등 대전차 화기에 대한 방어 대책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보아 기능을 포기해야 가능하며 둘 중 하나로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포탄의 성능이 향상되고 대구경포의 반동을 감소시키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25톤에서 30톤급 장갑차에 105mm 이상급 대구경포를 탑재하는 체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21 경전차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개발 중인 체계로 주력 전차의 기동이 제한되거나 중소 국가들의 주력 전차로 활용이 가능하며 노후 장비 대체와 수출 또한 노려볼 수 있는 체계입니다. 한국도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육군에서도 M48을 대신해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체계라고 봅니다. 이렇게 주력 MBT가 아니면서도 까다롭게 설계되어야 하니 전차 선진국에서도 손대지 않는 물건이고 도입도 할 필요가 없지만 중남미나 동남아처럼 국방비가 부족하고 밀림 등으로 인해 지반이 연약하지만 경전차로서 강한 운동에너지 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웬만한 전차도 파괴시킬 수 있어 까다로운 경전차를 선호하고 있지만 만드는 곳이 없어 필리핀으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합작인 카플란 경전차는 터키의 주력 전차도 오만에서 전차 시험 시 구동 장치가 박살나서 퇴출되는 등 공업력이 한국보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평가에서도 오히려 K-21 경전차가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여러모로 방위 산업에 사활을 걸고 몸집을 불리고 있으며 필리핀도 해군 함정을 지속적으로 공여받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좋고 한국에서도 검증된 K-21 차체에 벨기에의 유명한 포탑 회사인 CMI사의 포탑 장착으로 괜찮은 물건이므로 인도네시아, 터키의 카플란 경전차보다 우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1분기 선정을 한다고 하니 한화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7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록히드 마틴사가 미 육군 그리고 한국 및 루마니아에 공급하기 위한 GMLRS에 대한 생산 계획을 맺었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GMLRS는 M270 다연장 로켓에서 발사하는 로켓으로 록히드 마틴은 계약 금액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것은 미 육군과 한국 및 루마니아 물량이 섞여 있는 금액이며 한국과 루마니아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판매 방식인 FMS의 GMLRS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보도로 인해 천물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가 크게 당황했다고 하는데 GMLRS는 한국도 58대를 보유한 M270 다연장 로켓에서 발사되는 초정밀 유도 로켓으로 사거리가 70여 킬로에 달하며 북한의 극심한 GPS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군용 GP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가 150km로 늘어난 GMLRS ER 버전에 대해서도 한국 육군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도입한 58대의 M270 중 10여 대가 M270A1으로 개량되었고 여기에서만 GMLRS 발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난 GMLRS 즉 가이디드 멀티플 런치 로켓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광역 제압 병기이며 2차 세계대전에서 강력한 화력을 보여줬던 소련의 카투샤의 활약이 있었지만 미국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강력한 미 공군의 전술기가 지상을 타격하면 되었고 명중률이 낮아 비효율적인 면이 강했던 당시에 다연장 로켓을 대신하여 정밀도와 변명성이 높은 자주포나 곡사포와 같은 포병 체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미 육군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세계 최강의 미 공군이라도 유럽에서 소련과의 전면전이 발발하면 소련의 방공망과 공군 때문에 미 육군을 지원하기 힘들다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소련을 위시한 바르샤바 조약군은 성능은 부족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수량의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들의 전차 러쉬가 시작되면 수적으로 열세인 나토의 지상군은 공군이나 방어선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장거리 제압이 가능한 무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미 육군도 사단과 군단급의 병력에 자체적으로 광역 제압을 할 수 있는 장거리 화력 지원 수단을 원하고 있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격 통제 시스템도 컴퓨터를 이용해 오차를 크게 줄이고 로켓탄에 자탄을 탑재하여 지역 제압 능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1980년 MLRS의 시제품이 출고가 됩니다. MLRS는 미국이 개발하였지만 로켓의 구경인 227mm의 설정과 전술의 방향성을 제공한 것은 독일의 입장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자국 영토가 주 전장이 되고 MLRS가 가장 많이 사용될 지역이니만큼 되도록 그 사용량을 줄여 부수적인 피해 발생의 최소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의 일환으로 저렴한 가격의 대량 사격을 한다는 것보다 고성능의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춘 정밀 공격이 가능한 다연작 로켓 시스템이 개발되고 이것이 M270 MLRS가 됩니다. 1983년 미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M270 MLRS의 재원을 보면 무게가 20톤에 전투 중량 25톤, 전장 7m, 전폭 2.8m, 전고 2.6m로 무장은 로켓 컨테이너에 227mm 로켓탄 12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연장 로켓은 저가형 트럭에 탑재하는 것과 달리 M270 MLRS는 고가의 정규 궤도를 사용하며, 그와 같은 이유는 트럭은 타이어가 받는 발사 충격으로 인해 차체가 흔들려 명중률이 하락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고 야전군과 같이 작전할 수 있도록 기동력을 요구받기 때문에 우수한 궤도 차량을 사용하였습니다. M270 MLRS의 전자장비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 처리 장치로 인해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발사 및 탄도 계산을 위해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 및 작전 자료를 저장하며 사격 방향과 고각 위치 재원 등을 제공하고, 새로운 진지로 이동하게 되면 계속해서 위치를 추적, 변경되는 재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격을 하고 진지를 바꿔서 사격해도 높은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MLRS의 한문의 위력은 포병 2개의 대대와 맞먹으며, M270 MLRS의 편제는 3문이 1개의 포대를 이루고 3개의 포대는 1개의 중대를 이루며 3개의 중대는 1개의 대대를 이루는데, 대대는 27대의 MLR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포병 시스템으로 대량 화력전과 기동전이 요구되는 현대 전장에서 충족시켜주는 화력 지원 수단으로 신속한 기동성과 치명적인 타격 능력은 군단급 이상의 제대의 핵심 표적에 대한 공격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M270 MLRS의 위력은 로켓 한 발이 18문의 국사포가 동시에 사격한 것과 동등하며, 운용 방법도 밀리터리 GPS에 의한 초정밀 타격입니다. 미 육군이 걸프전서 사용하여 강력한 화력으로 맹활약한 M270 MLRS는 적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미 육군은 991대나 도입하고 영국이 67대, 프랑스가 56대, 독일 252대, 그리스 36대, 이스라엘 48대, 이탈리아 22대, 일본 99대, 네덜란드 22대, 노르웨이 12대, 덴마크 12대, 핀란드 33대, 한국이 58대, 터키 12대, 이집트가 26대를 도입하게 되어 15개국에서 운영되게 됩니다. M270A1 MLRS는 M30과 M31로 불리는 GMLRS를 사용하는데, GMLRS는 2002년 개발에 완료된 후 2006년 IOC를 선언한 정밀한 유도 로켓으로 1차에 156발, 2차에 1014발이 생산되어 배치가 됩니다. M30과 M31은 길이 4m, 무게 300kg으로 사정거리는 후미에 장착된 꼬리핀의 양력을 증가시켜서 85km까지 증가했으며, GPS 수신기 및 항법 장치는
고성능의 전술급 HG-170 IMU를 적용, 전천후 사격이 가능하며 이전 ATACMS에 적용된 것과 비교하면 10배의 공산 오차가 정밀하지만 가격은 100분의 1로 줄어 저렴하고 GMLRS의 가격을 하락시켰으며 공산 정밀 오차인 세브 GPS 항법 시스템과 보조 장비를 통해 매우 우수한 정밀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셉 수준이 5에서 10m로 말도 안 되는 정밀도를 자랑하지만 발당 가격은 95,000달러로 저렴한 편입니다. 탄두는 접촉, 지연, 근접, 기폭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목적 신건과 탄두를 적용하여 정밀도가 높고 주야간 전천후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초정밀 유도 로켓인 GMLRS는 미군이 대테러 전쟁에서 M270 MLRS 및 하이마스에서 운영되어 위력을 입증하였는데 미 육군은 1200여 발, 미 해병대가 1000여 발, 영국군이 800여 발로 합계 3100여 발 정도를 사격하였으며 전장에서 쪽집게 타격으로 강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GMLRS 정밀 유도 로켓은 강력한 위력과 뛰어난 명중률, 전천후 사격 능력에서 강력했으며 미국은 70km 저격 탄환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생산 시설을 통해서 17,000여 발에 달하는 GMLRS 탄을 생산하였고 미군은 2019년까지 33,000여 발 GMLRS 탄을 도입하고 202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30여만 발을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M270 MLRS와 M142 하이마스에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GMLRS 유도탄 사거리 연장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적용되면 GMLRS ER이 사거리가 150km까지 연장이 되고 제어부가 있던 노즈 부위의 빈 공간을 활용해 GPS와 INS 유도 체계 추가로 레이저 유도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데 MLRS와 하이마스에서 모두 발사가 가능하게 미 육군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궤도식 M270 MLRS 다연장 로켓 발사기는 성능이 좋지만 공중 수송의 한계로 신속 전개를 위해 개발된 새로운 로켓 시스템이 M142 하이마스로 장륜형 다연장 로켓 발사기입니다. 광역 제압 병기이자 서구권의 다연장 로켓 발사기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존재인 M270 MLRS는 1991년 걸프전쟁에서 강력한 파괴력을 실전에서 증명한 궤도식 12연장 로켓 발사기이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미군에겐 문제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미군의 경우에는 유사시 해외로 신속하게 부대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M270 MLRS 궤도식 다연장 로켓 발사기는 차체 중량이 20여 톤에 달해 미 육군 공수부대와 경보병 부대, 미 해병대와 같은 신속 전개 부대에 배치하여 공중으로 수송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전폭도 2.85m나 되어 좁은 도로 사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은 공수부대와 경보병부대, 미 해병대의 배치를 목적으로 공중 수송이 용이하게 하여 전략 기동성을 높인 경량 장륜식 로켓 발사기를 개발합니다. 이것이 M142 하이마스이며 미군이 보유한 공중 수송이 용이한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원정형 무기인데 무엇보다 사정거리가 길고 명중률이 우수한 M31 GMLRS 유도탄이 실용화되면서 대테러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핀포인트 공격 무기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M142 하이마스는 장륜형 다연장 로켓 발사기로 5톤 트럭을 개량한 6륜 구동 로켓 발사기이며 6연발 회전식 발사기 모듈과 227mm 로켓 등의 MLRS 탄약 범용 화기 통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승무원은 조종수, 포수, 차장 등 모두 3명이고 트럭 운전실에 병렬로 탑승하여 하이마스의 최대 장점은 전투 중량이 16톤으로 M270 MLRS에 비해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C-130 허큘리스 수송기로 공중 수송이 가능한 전략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전선의 관측반이 적을 발견하면 특정 건물이나 진지 위치 좌표를 포병 지휘소에 데이터로 전송하여 곧바로 하이마스의 M31 GMLRS 유도 로켓이 발사되어 목표를 직격 파괴하는 위력을 보여주었는데 미 해병대는 이런 강력한 위력을 가진 M142 하이마스를
70km 저격총이라는 별명을 부여합니다. 하이마스는 발사기의 개량도 중요하지만 M31 GMLRS 같은 신형 탄약이 성능을 좌우하는 체계로 장내 사격 통제 장치 개량과 더불어 신형 로켓이 개발되면 작전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현재 미 육군은 85대의 M142 하이마스를 도입하여 제18 공수군단 소속의 포병 연대에 처음 배치하였고, 이후 주 방위군에 배치하여 운영하는데 일부 부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미 해병대도 하이마스를 52대 조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1980년대 배치한 구룡 다연장 로켓을 운영하였고, M270 MLRS를 1998년 도입하여 육군 군단 포병 여단이 운영하며, 한국 육군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기갑사단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을 하였습니다. 초기 도입은 29문과 후기에 도입한 29문을 합쳐 총 58문을 배치하였으며,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육군은 다시 천무 다연장을 개발해서 양산을 하고 있으며, 천무의 배치 수량은 수백 문까지 배치할 기세로 여기에 사용하는 탄 또한 기존의 생산에서 비축한 막대한 구룡탄뿐 아니라 유도, 무유도 로켓을 생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39mm 유도 로켓도 운영하고 있는데,